밤에 화장실 몇 번이나 가십니까? 2번? 3번씩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25년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달랐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그 발걸음, 상당수가 방광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그 콩팥을 밤마다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매일 저녁 드시는 된장찌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궁합,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녁 식탁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째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그것만 모르고 가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야간요를 호소하며 진료실 문을 두드리신 어르신들을 수천 명 뵀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비뇨기과를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치료가 안 됐다고 지친 얼굴로 다시 오신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방광이 아니었으니까요. 콩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야간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그것을 안전하게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날 오후 강릉에서 평생 텃밭을 가꾸며 사셨던 오정숙 여사님이 아들 손에 이끌려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66살. 퇴직 후에는 손자를 돌보며 매일 직접 밥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스턴트는 입에도 안 대셨고요. 이웃 경로당에서도 건강식단으로 소문이 나셨을 만큼 먹거리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가 매일 저녁 식탁에 올라왔다고 하셨고요. 그런 분이 왜 신장내과를 찾으셨냐고요? 밤마다 화장실을 3번씩 가셨거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6달을 그렇게 넘기셨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향해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겁니다. 손자가 울면서 119에 전화를 했고요. 구급대원이 왔을 때 여사님은 벽을 짚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방금 켜려던 불빛 스위치 손잡이가 잡혀 있었다고요. 비뇨기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광은 멀쩡했습니다.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EGFR 수치가 42였습니다. 사구체 역과율 45 미만, 만성 콩팥병 3비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크레아티닌도 이미 위험 범위 근처에 와 있었고요. 아들분이 제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된장찌개만 드신 분입니다. 인스턴트 한 번 드신 적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무너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야간요는 그 몇 안 되는 조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리며 6개월, 1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간요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궁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은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그것만 모르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방광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진료실에서 발견한 진짜 원인은 달랐습니다. 콩팥에는 체내 시계가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낮 동안, 특히 오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나트륨을 가장 활발하게 배출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 콩팥이 과부하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하지 못한 나트륨이 밤으로 고스란히 이월됩니다. 콩팥은 자는 시간에도 강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요입니다. 오늘 제가 경고해드릴 3가지 최악의 궁합은 모두 이 낮 과부하를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된장찌개와 삼겹살 혹은 불고기의 조합입니다.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셨던 김창수 씨, 68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말마다 가족이랑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꼭 된장찌개 한 그릇을 곁들이죠. 고기 먹고 된장 한 그릇이면 속이 편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분의 밤은 이랬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세 번씩 화장실을 가셨거든요. 세 번째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당신 밤마다 왜 그래요? 하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삼겹살이나 불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은 신세관, 즉 콩팥 안의 가느다란 여과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신세관이 손상되면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훨씬 많은 양의 소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묽어진 소변이 밤 동안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야간요로 이어지는 거고요. 2021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다케자와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야간 소변량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정상 신장에서는 야간 소변량이 전체의 40% 수준이었는데 기능이 떨어진 쪽에서는 45%를 넘겼습니다. 신세관이 손상될수록 밤 소변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된장찌개의 나트륨이 그 손상을 가속화하고 삼겹살의 퓨린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김창수 씨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정상 범위 상단에 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 궁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창에 삼겹살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아직 몰랐던 분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의외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된장찌개와 막걸리 혹은 맥주의 조합입니다. 부산에서 평생 바다를 누비셨던 이봉수 씨, 70살. 은퇴 후에도 저녁마다 막걸리 한 사발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요. 이 나이에 낙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번씩 가셨는데 낮엔 멀쩡하다고 하셨어요. 밤만 되면 그렇다고요. 아들이 억지로 모셔왔을 때 크레아티닌은 정상 범위 상단이었습니다. 야간요가 첫 번째로 나타난 신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알코올은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 의학용어로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ADH는 콩팥 집합관에 신호를 보내 수분을 재흡수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신호가 차단되면 콩팥은 수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묽고 희뿌연 소변이 대량으로 쏟아집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된장이 가세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된장의 나트륨이 혈액 속 농도를 높이고 알코올은 그 농도를 희석할 수분조차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밤에 콩팥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이 대사되고 나면 ADH가 반등합니다. 억눌렸던 호르몬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이번엔 나트륨을 급하게 배출하려 합니다. 야간요의 두 번째 피크가 새벽 2, 3시에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공격받는 겁니다. 미국 노인신장학회 교재에도 알코올은 고령 환자 야간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라면 그 위험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끄시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딱 1분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된장찌개와 저녁 7시 이후 섭취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콩팥에는 체내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용어로 신장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팥의 사구체, 세뇨관 세포들은 각자 내재된 시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콩팥의 여과 속도와 나트륨 배출 능력을 하루 주기로 조절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가 배출 능력의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를 넘어서면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 된장찌개를 드시는 시간, 대부분 7시에서 8시 사이죠.
그 시간은 콩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하루 중 가장 낮은 구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낮에 드셨으면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나트륨이 저녁에 드시면 처리되지 못한 채 밤으로 이월됩니다. 콩팥은 쉬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야간뇨입니다. 같은 된장찌개라도 아침에 드시는 것과 저녁에 드시는 것은 콩팥의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오정숙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사님의 식탁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은 간단히 드시고 저녁을 푸짐하게 차리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텃밭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 한 냄비, 건강하게 드신다는 자부심과 함께요. 그런데 그 건강한 저녁 식사가 매일 밤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6달 동안 매일 밤 3번씩. 그렇다면 오정숙 여사님의 콩팥은 왜 그 신호를 더 일찍 보내지 않았을까요? 콩팥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한 번의 저녁 식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될 때 서서히 소리 없이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야간뇨 1번, 그 다음엔 2번, 어느 순간부터 3번이 됩니다. 콩팥이 낮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회복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질수록 밤으로 이월되는 나트륨이 늘어나고 야간뇨는 더 잦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2022년 커뮤니케이션즈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염분 식사가 반복될 때 콩팥의 나트륨 배출 패턴이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낮에 처리해야 할 나트륨을 밤에 몰아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 된장찌개는 이 이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평생 저녁에 먹었는데 왜 지금까지 괜찮았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이 아직 버텨주고 있었던 겁니다. 40대, 50대의 콩팥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된 콩팥은 일주기 리듬 자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올라가야 할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녁 된장찌개까지 더해지면 기울어진 판 위에 무게를 얻는 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자신이 콩팥병인지 모릅니다. 야간뇨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된장 자체는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그리고 몇 시에 드시느냐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대안,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야간뇨가 없는데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간뇨가 아직 없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궁합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콩팥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간뇨는 그 부담이 어느 수준을 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오기 전에 식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뵀습니다. 야간뇨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두셨다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러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는 분들. 저녁마다 발목이 묵직하게 부어서 양말목에 자국이 생기는데 그냥 서 있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야간뇨가 시작됐을 때 그냥 넘기셨다는 겁니다. 야간뇨는 시작이었고 부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는 커집니다. 콩팥은 그런 장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미리 읽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 정보입니다. 개인의 콩팥 기능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하며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짚어드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된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고 몇 시에 드시느냐, 이 3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궁합 중에서 오늘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야간요가 있으신 분은 오늘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찌개와 고기가 같이 있었습니까? 된장찌개와 술이 같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식사를 저녁 7시 이후에 드셨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고 몇 시에 드시는지 그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삼겹살과 불고기 대신 흰살 생선이나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으십시오. 붉은 고기와 흰살 생선의 차이는 바로 퓨린 함량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퓨린이 약 150mg 들어 있습니다. 반면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은 같은 양의 50mg 이하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퓨린이 줄면 요산이 줄고 요산이 줄면 신세관이 쉽니다. 신세관이 쉬면 콩팥의 농축 능력이 유지되고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야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생선살은 된장을 다 풀고 국물이 끓어오른 뒤 마지막 2분 안에 넣으십시오. 먼저 넣으면 생선에서 나온 성분이 국물 전체로 퍼지면서 탁해집니다. 그리고 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선살이 부서져 드시기가 불편해집니다.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익히면 국물은 깊고 생선살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두부를 쓰실 때는 단단한 두부를 고르시고 포장을 뜯은 뒤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 사용하십시오.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생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오늘 처음 알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된장찌개 드신 날은 막걸리와 맥주를 드시지 마십시오. 금주가 아닙니다.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된장찌개 드신 날 저녁 술까지 드시면 콩팥은 그날 밤 나트륨과 알코올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 부담이 같은 밤에 몰립니다. 하지만 날을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된장찌개 드신 날은 술을 쉬고 술을 드시는 날은 된장찌개 대신 저염 안주와 맑은 국을 곁들이십시오. 콩팥이 하루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 잔 드십시오.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마유신 성분은 천연 이뇨작용을 합니다. 낮 시간에 나트륨 배출을 앞당겨주는 거죠. 콩팥이 낮에 더 많이 처리하면 밤으로 이월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야간요 빈도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뇨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낮에 적당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대안이 오늘 말씀드릴 것 중 가장 실천하기 쉽고 가장 효과가 큰 것입니다. 된장찌개를 저녁에서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십시오. 된장찌개의 양을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된장 자체를 포기하는 건 더 어렵죠. 그런데 드시는 시간만 옮기면 어떨까요? 2020년 PMC에 발표된 식이와 야간요 연구를 보면 일본 고령 환자 321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였더니 야간요가 하루 평균 2.3회에서 1.4회로 줄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의 처리 부담이 달라진다고요. 낮에 드시면 콩팥이 활발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간대에 처리됩니다. 저녁에 드시면 배출 능력이 가장 낮은 시간에 투입됩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이틀만 된장찌개를 아침으로 옮겨 드십시오. 저녁은 늙은 호박국이나 맑은 미역국으로 대체하십시오. 늙은 호박에는 자연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 낮 동안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녁 식탁을 가볍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밤에 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요 자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지금부터 주의하십시오. 3번 이상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장내과에 가셔서 EGFR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혈액검사 1번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EGFR을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콩팥은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새벽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밤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자는 것, 그게 건강한 콩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궁합을 오랫동안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보내고 있는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요 외에도 세 가지를 더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묵직하게 붓고 양말목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양말을 벗고 정강이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 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오늘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려움입니다.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해결이 안 되고 마치 피부 안쪽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피부 아래에 쌓이는 요독 소양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비눗물처럼 하얗게 거품이 일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신장내과 예약입니다. 야간요와 이 세 가지 신호는 콩팥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에는 나트륨과 함께 인이라는 성분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이는 뼈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콩팥이 무너지면 심혈관 질환이 함께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의 양을 줄이는 것이 나트륨만이 아니라 인 섭취도 함께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을 한 숟가락 덜 푸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된장을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도 식탁을 바꾸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살의 박순자 여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었고 EGFR은 52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회기. 저는 약 처방보다 먼저 식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아침으로 옮기고 주말 삼겹살을 흰살 생선으로 바꾸고 된장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딱 3가지였습니다. 5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여사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검사 결과를 보니 EGFR이 5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탁을 바꾼 것만으로 콩팥 기능이 안정됐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는 일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아침에, 고기 대신 흰살 생선, 술과 된장은 같은 날 금지, 야간요 2번 이상이면 EGFR 검사. 이 4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하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궁합과 3가지 대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된장찌개와 삼겹살 불고기는 퓨린과 나트륨의 이중 공격입니다. 대안은 흰살 생선 혹은 두부입니다. 두 번째, 된장찌개와 막걸리 맥주는 ADH를 무너뜨리고 나트륨을 쌓습니다. 대안은 날분리와 오후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세 번째, 저녁 7시 이후 된장찌개는 콩팥 일주기 리듬을 거스릅니다. 대안은 아침 또는 점심으로 이동하고 저녁은 맑은 국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3가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일은 하나 더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채팅방을 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밤마다 화장실을 가면서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부모님, 배우자, 이웃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콩팥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시면 EGFR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구 체여 과율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치별로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EGFR 60 이상이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60에서 89 사이라면 콩팥 기능 자체는 정상이지만 단백뇨나 혈뇨 같은 이상 소견이 함께 있다면 이미 1기 또는 2기 만성 콩팥병에 해당합니다.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식단 원칙을 미리 지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입니다. EGFR 45에서 59 사이라면 콩팥 기능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만성 콩팥병 3A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야간뇨가 슬슬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밤으로 이월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궁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EGFR을 재확인하십시오. 이 구간은 관리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방치하면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GFR 30에서 44 사이라면 중등도에서 중증 저하 단계입니다. 만성 콩팥병 3비기입니다. 오정숙 여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EGFR이 42였습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과 인 섭취까지 함께 조절하셔야 합니다. 된장 섭취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 고기류는 흰살 생선과 두부로 최대한 대체하십시오. 이 구간에서 야간요는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지금 바로 신장내과에 가셔야 합니다. 6주에 한 번 이상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EGFR 15에서 29 사이라면 중증 저하 단계입니다. 4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투석 준비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야간요는 밤마다 3번 이상인 경우가 많고 낮에도 피로감과 부종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EGFR 15 미만이라면 5기, 신부전 단계입니다.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EGFR은 한 번의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60이었던 수치가 6개월 만에 52로 떨어졌다면 현재 수치가 정상 범위라도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52였던 수치가 식단 교정 후 58로 올라갔다면 콩팥이 회복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전혀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EGFR을 확인하십시오. 야간요가 있으신 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콩팥은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숫자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EGFR 검사를 받으려면 꼭 신장내과에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어디서든 혈액 검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검사 항목에 크레아티닌을 포함해달라고 하시면 EGFR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도 크레아티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지난 검진 결과지를 지금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수치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1.1을 넘었다면 오늘 바로 신장내과 예약을 하십시오. 콩팥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 숫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